저는 어떤 자산의 가치와 가격을 볼 때 댐과 저수지에 비유합니다. 가격보다는 저는 가치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근데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자산은 롱은 이제 사서 매수 후 보유하는 것이고, 숏은 매도 후 팔아버리는 거죠. 어떤 자산의 가격 예측보다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 영향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투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책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럼 좋은 투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산을 계속 늘어나게 할 수 있는 투자, 이거를 네. 좋은 투자라고 하는 건가요? 좋은 투자는 결국에는 좋은 자산을 모아가는 게 좋은 투자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거였을 때, 우리 어차피 그 가진 또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시간이든 돈이든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누군가가 좋대, 아니면 뭐 이 정도면은 뭐 싸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는 내가 늘려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럼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삼성전자는 괜찮을 것 같다고 믿어 라고 한다면 이제 오케이, 일단은 보자. 그러면 가치를 측정해 보자. 그러면 가치를 나름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나의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싼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것, 이런 거를 각 자산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서 좀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게 반복될수록 경험과 내공이 쌓여가면서 투자 수익률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를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좋을 때는 뭐 10만 전자 뭐 이렇게 꿈을 가졌다가 9만 원대에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되거든요. 지금 한국에 뭐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국민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의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투자자로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투자자로서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 지금은 가치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어떤 내재 가치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애널리스트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분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자의 다 분석 기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어떻게 엿보았냐면, 제가 엿보았다고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보려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떤 자산의 가치와 가격을 볼 때 댐과 저수지에 비유합니다. 제가 오늘 춘천에서 올라왔는데요. 춘천에는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소양강 댐 앞에 서면은 그 댐이 멋지죠. 와, 이거 멋지다. 이거 얼마짜리야? 그게 댐의 높이를 저는 자산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댐이 사실 가치가 있으려면 뒤에 품고 있는 물이 많아야겠죠. 네. 소양강이 품고 있는 물의 양이 그게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어떤 물의 흐름이 있다면, 나오는 물이나 또는 들어가는 물의 흐름이 있다면 그 물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꾸준히 나오는 물의 흐름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매출로 일단은 지표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을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꾸준히 나오는 일정 물을 우리가 누적을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가치를 대변하는 선이 되고, 그럼 그 가치선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보면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방법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는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사세요가 아니죠. 여기서 사세요가 되려면 각자의 기준 금리, 각자의 기대 수익률을 아셔서 그 삼성전자의 내가 지금 오늘 샀을 때 가격,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현금 흐름 해서 그 토대로 삼성전자 투자의 그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시고, 그거와 나의 기준금리를 비교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오는 배당
금만 가지고도 현금 흐름 가지고도 일단 지금의 가격대는 일단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네, 거. 가치 대비 가격은 지금 저평가 국면인 건 맞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싼 가격일 수 있지만 대표님께는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각자의 기준과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냥 단순히 남들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야 뭐 수익을 내든 손실이 나도 어떻게 대응을 하든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거기에 맞는 주식을 또 사야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과연 내가 기준이 있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산 주식들이 그런 기준에 맞는 주식들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이 탈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그 부자들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신 분들의 사실 공통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남들이 봤을 때 100% 맞는 기준이 아닐 수 있지만 각자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관성 있게 자기의 그 투자를 해 가시는 거죠. 근데 특히 현금 흐름에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업에도 항상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좋은 기업, 안전한 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의 하나니까 특별히 이 현금 흐름 여기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으로서의? 좋은 투자의 방법을 제가 이제 응축하게 된 과정 중에는 저의 이제 실수나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투자의 방법에서 이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자라고 제가 한 이유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투자의 수익률이 매도 시의 가격에 크게 좌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온 신경이 가격 예측에만 쏟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애널리스트 시절에 그랬고요. 하지만 그 가격 예측의 어떤 정확성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저뿐만 아니라 주식 쪽에서 일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똑똑하고 성실하고 경험 많고 이런 그 동료들도 이거를 그 가격 예측을 매번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 가격 예측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설령 가격 예측을 맞게 한다 해도 여기에 쏟아붓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려면 가격 예측과 상관없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점점 전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배당. 돈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것도 이제 그중 하나인데 결국에는 가격보다는 저는 가치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근데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아까 땜저수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뒤에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계속 있다면 그거를 가늠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은 가치를 평가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그러면 내가 싸게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좋은 투자의 시작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중간에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는 제가 보유하기도 좀 더 마음 편하고요. 마지막에 가격 예측에 틀릴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해지가 크게 됩니다. 네. 그 자산마다 이제 다 특성이 있으니까 뭐 길게 갈 게 있고 또 짧게 투자할 게 있잖아요. 이 롱숏, 더블숏 이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책에서 롱숏과 더블숏을 이야기한 이유는 언행일치.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자산은 롱은 이제 사서 매수 후 보유하는 것이고 숏은 매도 후 팔아버리는 거죠. 이거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썼고요. 사실 이거의 정말 주된 내용은 더블숏입니다. 더블숏은 내가 한 번 숏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숏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자동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살 거고 나는 이동은 필요하지만 자동차는 안 살래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빌려서 렌트나 리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 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니까 롱한 거고
빌린 사람은 숏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를 은행으로 가져가면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원화를 롱한 거고 우리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숏한 겁니다. 내가 원화 한 번 숏해서 아파트나 주식을 사면은 한 번 더 숏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더블숏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데 레버리지는 요즘과 같이 자산 가격의 변동이 심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넘치는 현금 흐름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은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조차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연준의 긴축,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미 주식 시장은 많이 급락한 상황인데 이제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 예측들이 지금 뉴스로 막 쏟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안전자산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금을 다시 찾게 되고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 하에서도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런 변동성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당연히 다른데요. 어느 정도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투자는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원화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어떤 본인의 현금 흐름에 큰 리스크가 없다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관점을 우리가 바꾸면 자산을 늘려가야 할 투자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자산을 더 잘 늘릴 수 있네? 왜냐면 싸졌으니까. 그렇게 관점이 좀 더 바뀌어서 이럴 때 좀 더 그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나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원화 차익을 남기는 게 투자야 라고만 믿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는 나는 여기서는 못 사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투자의 좁은 정의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투자의 일부이지만 좀 더 넓게 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자산의 가격 예측보다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 영향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현금 흐름으로 이제 그 리스크 관리 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자산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좋은 투자의 방법을 좀씩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현금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됐든 건물을 그래서 계속해서 월세가 됐든 현금이 나오는 그거를 집중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상가 그 아파트도 이제 뭐 월세나 저는 전세도 사실 현금 흐름으로 봅니다. 그것도 레버리지가 이제 2년마다 보증금이 증액되면 그것도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비교적 쉽고 그리고 뭐 전세 같은 그런 레버리지 이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용이하고 현금 흐름 크기가 그래서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상품이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은 저는 일단 그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저평가되어야 우리가 이제 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장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전국에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24개의 도시를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자산을 아파트 쪽으로 늘려가기는 좋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시점에서 그 어떤 자산을 지금 내가
그 현금이 있다면 사는 게 좋을 것이냐 가지고 이제 고민이 큰데 아직은 부동산 쪽은 좀 그렇다. 싸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걸로.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상가나 뭐 다른 쪽으로는 좀 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집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걸로. 금의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금 가격, 사실 우리가 유동성 공급이 확 됐을 때 정말 뭐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관심과 유동성이 비트코인 쪽으로 빠져나간 느낌? 네. 그래서 금의 가치가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상보다. 계속 내려갔죠. 요새. 그렇죠. 네.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격이 위기에는 오른다는 자산인지.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금의 가격도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 우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금을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금의 가치는 따로 있죠. 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어느 정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금의 가치는 정말 지금 전쟁, 어떤 천재지변, 어떤 위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금이 아예 없다면 금의 가격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좋은 투자는 이제 싸게 사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금은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마침 지금과 같은 상황은 가격도 저는 저평가 국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을 모으기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모아가는데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 같은 시절에는 금은 노란 돌덩이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이 나오지도 않고 레버리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금에서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이 있어요. 금을 모아가면서 선물 옵션을 병행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는 이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투자의 구조를 짜니까 금을 늘려가면서 이제 선물 옵션에서의 어떤 리스크도 금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궁금하니까. 네, 옵션을 매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현물 금을 사면서 네. 금과 관련된 옵션을 매도한다? 네, 그러니까 금을 저는 이제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줘. 그냥 사례로 내가 금을 한 1,0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옵션을 얼마를 어떻게 매도하는 겁니까? 그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환율과 가격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 옵션 매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옵션 매도가 뭐냐면 3개월 뒤에 금을 뭐 지금 금 가격이 한 1,700이 조금 안 될 거야. 1,700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나는 금을 2,000달러에 팔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금을 계속해서 뭐 어떤 산업체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금을 계속해서 써야 하는 입장이라면 금 가격이 너무 오르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오케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제가 대표님한테 3개월 뒤에 2,000달러에 금을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때 넘길게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 옵션의 가격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불하고 저는 그러면 그거를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3개월 뒤에 만약에 금 가격이 2,000불이 안 됐으면 대표님은 그 옵션을 행사하실까요? 안 하겠죠. 네. 시중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 처음에 받았던 프리미엄을 저의 수익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불이 넘으면 제가 이제 그걸 드려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을 통해서 옵션 매도를 병행하면
그 달러로 현금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실용과 함께 봐야 되는, 네, 그래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정도, 그래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금을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늘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그 금을 모으는 그 본연의 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물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은방에 가서 실물금을 삽니다. 예, 그래서 꼭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금괴를 사야 되나요? 집에 금고를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조그만 손톱만한 그런 금덩이들 위주로 몇 돈짜리들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물금을 어느 정도 모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한 줌 해봤자 이게 뭐 그 몇천만 원어치의 금도 한 줌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금고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그 금 현물 계좌를 통해서 금을 삽니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이제 쉽게 개설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금 현물 계좌에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넣고 그러면 시세에 맞춰서 금을 적립해 주는 구조예요. 이거는 실물금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지만 저는 제가 하는 금 옵션 매도에서 어떤 유동성을 위해서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인데 금 암호화폐를 사는 거예요. 네, 팍스쥐라는 금 스테이블 코인인데 제가 금을 얼마치를 사면 그거는 똑같은 양의 금을 런던에 있는 금 보관소에 보관한다는 사실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방법도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하거나 하지만 실제로 그 금을 찾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골고루 가져가고 있고 한쪽에만 이렇게 몰빵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금을 포트폴리오상 모은다 하면 그냥 단순하게 ETF가 됐든 아니면은 그 현물을 가지고 있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금을 통해서도 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 걸로. 네, 이거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한국만큼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한쪽에 치우친 곳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주로 부동산에 집중돼 있죠. 말씀하신 이런 자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이, 그러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환경에 따라, 우리 이고은 저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비율을요. 저는 그 이제 저희 첫 책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태인의 자산 3배분법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이제 주머니, 집, 가게에 이제 자산을 배분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주머니라는 거는 우리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어떤 화폐일 거고, 그리고 집은 부동산, 가게는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해석했을 때 주머니는 화폐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냥 뭐 예금, 적금 포함해서 달러,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암호화폐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머니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 부동산, 그리고 회사형 가게는 이제 회사일 텐데 그거는 이제 주식.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그 세 군데로 이제 그 비중을 이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몰빵 투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민감한 돈, 정말 소중하죠.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되는 이 피 같은 돈, 이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만큼 이 돈을 어떻게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투자하기 전에 따져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자유로운 투자자, 네, 책의 저자시죠. 이고은 저자님, 전직 애널리스트.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이론적으로 이 자산 관리를, 그 다음에 투자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이론에 치우치고 또 교과서 같다라고는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저의 자산 관리를
그 이내로 하고 있고 제가 좀 자유로워지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했던 거를 저희 믿음으로써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